네, 2021 광산경제아카데미 강연을 맡아주셨던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끌어가시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담에 참여하시는 분들 소개부터 드릴까 하는데요. 라인업 최강입니다. 골목을 생각하시는 마음만큼이 똘똘 뭉쳐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요. 먼저 로컬리즘을 이끌어 나가는 선구자시죠. 골목길 경제학자 모종린 교수님 강연에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별명하면 뒤지지 않는 분이십니다. 워크맨, 골목대장, 그리고 광산의 행복을 책임지시는 행복구청장님이십니다. 김삼호 광산구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 김삼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이분도 성공창업전도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상용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상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광산구 골목상권 활력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시의 가장 중요한 자원이 골목길이라고 강연에서도 계속 강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골목상권을 조사하신 것을 보니까 이제 광주 지역은 광역시지만 골목상권이 그렇게 아직 발달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동구에 치중이 되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시고요. 광주의 골목상권이 현 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도시가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골목 도시였어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고층 빌딩 별로 없었고 서울에도 3일 빌딩이 60년대 들어 전부 전 저밀도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저층 지역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면서 도시들이 이제 다른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광주는 다운타운이랄까요, 시내를 그냥 원탑으로 계속 유지했어요. 아직도 외곽에 조금 신도시도 만들었지만 또 광주 하면 시내 하면 이제 충장로가 그 기능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충장로 중심으로 보면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그냥 맥락 없는 그냥 띄엄띄엄 있는 주상복합 건물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조금씩 짓기 시작하지만 전반적으로 스카이라인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한 편입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서 신도시도 다른 도시에 많지 않고, 신도시를 건설했어도 예를 들면 교육이 좋은 지역인 봉선동 이래도 보면 바로 또 시내랑 가깝고, 그래서 어떤 도시의 어떤 일체감을 유지했기 때문에 난개발을 안 한 거죠. 광주가 갖고 있는 골목길을 잘 보존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데, 근데 그게 이제 문화자원이 중요한데, 문화자원이 집중된 지역은 먼저 우리가 부상을 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몇 개 동네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골목 상권이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동명동을 비수도권에서는 넘버원으로 생각합니다. 양림동 한 넘버 4등, 5등. 그래서 이 정도로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질적으로 우수한 골목 상권을 지금 보유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좋은 데 너무너무 많죠. 보면 문화자원이 있는 어떤 무등산 입구 마을이라든가 전대 앞, 사실 전대 후문 지역, 용봉동 이 지역도 사실은 지금 무궁무진한데, 여기도 이제 강주 시립미술관 연결하는 문제, 또 전대 앞에 지금 도시재생을 나오는데 또 광주역 주변 여기도 지금 긁지 않은 복권이죠, 정말. 긁지 않은 복권 같은 곳이죠. 그래서 골목 도시로서는 전국의 넘버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광주가. 맞습니다. 이런 또 숨은 보석 같은 곳들이 광산구에는 어디가 있을까요? 광산구에도 많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아까 교수님 강의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 그러니까 되게 구도심 중심의 골목 상권, 동네 상권, 이게 앞선 동네가 되게 이제 그런 동네들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말씀처럼 광산구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광주가 그동안 지난 30년 동안 팽창했는데요. 팽창한 중심이 다 광산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산구에는 골목상권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동네라기보다는 새로이 형성된 신시가지 중심의 이제 도시 형태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래된 스토리가 있는 골목 상권은 다소 좀 적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송정역은 딱 108년 됐거든요. 영업 개시한 지 108년 됐는데 송정역 주변에 앞에 상가, 그러니까 송정 1동, 2동, 도산동, 신흥동, 여기는 옛날 한 100년 이상의 골목길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 가능성 있는 도시고요. 또 한 군데가 월곡 1, 2동에 최근에 이제 고려인 마을이라는 걸로 유명도 해졌습니다만은, 월곡 1, 2동이 저층 단독주택이나 어떤 원룸들이 좀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스카이라인도 유지가 됐고 스토리도 좀 유지가 되는 그런 골목상권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로 이 두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동은 최근에 도산동 상인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을 행안부에서 하는데, 그 사업을 자기들이 공모에 응해가지고 8억을 따왔어요. 그래서 1913 시장처럼 다양한 자기들 나름의 사업들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월곡동 고려인 마을은 좀 이국적인 그런 외향 아웃테리어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볼 그런 요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구 나름의 방식의 어떤 골목 경제, 이것들을 모색하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정말 지역 경제, 특히 골목 상권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엄청 많은 힘을 쏟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장님 아카데미라는 거를 코로나19 전에도 열어가지고 좀 사장님들을 위한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우리 간단히 그 티타임 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소상공인 650만이라고 하고, 대개 그 정책의 중심은 되게 전통시장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어쩌면 500만, 600만 다 되는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 공공의 지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았냐 하는 그런 반성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는 사실 나는 그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수십 년 장사를 아주 기똥차게 잘한 분도 어디 가서 공부한 경험은 없거든요. 완전히 개인기, 자기 감으로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광산구에서는 사업하는 사람한테 다양한 마케팅 전략, 디스플레이 전략, SNS 전략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는데, 그게 이름하여 사장님 아카데미였고, 매우 유능한 강사님을 모셔가지고 연간 30명 남짓 배출을 했고 8주간 집중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21년 이렇게 3년간 진행했고 딱 100명의 어떤 학생을 배출했는데요. 그냥 우리는 이름을 장사의 신이라고 합니다. 광산구에 장사의 신 100명을 유출한 프로젝트가 3년간에 걸쳐서 됐고요. 그 아카데미를 이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출 신장률은 약 33% 정도 됩니다. 엄청난 효과죠. 그리고 그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100명의 사람들한테 이 아카데미에 대해서 만족도 있냐, 만족하냐 했더니 98%가 만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을 전개했었고, 이분들이 광산구 골목골목에서 이제 미랄이 돼서 옆에 가게들, 그 상권 이런 데 멘토가 돼서 광산구 전체 골목 상권의 활성화에 주역이 되고 있다, 이런 보고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하상용 센터장님도 지금 모 교수님한테 직접 질문을 그럴까요? 한번 드려보실까요? 아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님이 책도 그렇고 강의 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소위 이제 광역 상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상권, 모여서 멀리서부터 모였던 상권보다는 근거리에 있는 상권들이 타격도 덜 받았고 오히려 조금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나 혹은 이제 앞으로도 코로나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상권이 변화돼 갈 거라고 확신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 조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뭐 타의적으로 동네에 머물 수밖에 없고,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발견했다고 하죠. 생각보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자꾸 관광지만 다니다가 우리 동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방역을 좀 지자체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그 구청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같이 일해 보니까 일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정부 구청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보시면 그 동네가 이제 좋은 걸 아니까 사람들이 동네를 좋아한 거지. 그러니까 억지로 시켜서 처음에 그럴지 모르나 근데 이제 동네를 사랑하게 되고 그거는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그동안 한 20, 30년 동안에 굉장히 역량이 높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웬만한 동네에 있는 어떤 뭐 음식점이나 굉장히 수준 높아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잘 몰랐던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동네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랑 관련 없지. 어차피 우리가 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바꾼 거는 속도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동네로 가고 있었는데 좀 더 빨리 갔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심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알아서 동네들이 이제 많이 돌아옵니다. 가게들이 그 시내에 있던 가게들이 동네로 옮기고 하는데 우리가 잘 요걸 관리를 해서 계속 동네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지원해주면 저는 코로나가 잠잠해져도 우리 동네 중심의 삶은 거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정부와 지자체에도 그런 골목길의 경쟁력을 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모든 골목을 또 살리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이런 곳은 대박난다 라고 하는 교수님만의 보시는 기준이 있으신지요? 그러니까 그 외부인으로서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 동네를 이해한다는 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주 바뀌니까 골목이 매력인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예측한다는 거 사실은 뭐 불가능하고 하지만 이제 상식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 문화자원이 너무 풍부한데도 상권이 활성화 안 된 지역 이거는 그냥 비정상인 거죠. 비정상. 그러면 정부가 조금만 이렇게 너찌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유도하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시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데는 우리가 제가 골목길 자본론에서 얘기한 어떤 그 도로공사가 중요해요. 도로공사가. 그래서 저는 길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원이 풍부한 데는 제가 조금만 들어가서 이렇게 도와주면 금방 저는 활성화된다고 믿고요. 일반 지역은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더 노력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트렌드로 보면 직주락을 자꾸 한 곳을 집중시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지금 관광지였던 데는 자꾸 거기에 주택을 공급해서 상지 인구를 늘려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은 잡혀 있어요. 실행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골목을 전국 곳곳으로 돌아다니시면서 골목 여지도를 또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대본을 받고 굉장히 놀랬던 게 제가 자주 가는 경리단길을 발굴하신 분이시라고요. 제가요? 네. 그건 너무 아니세요. 아니세요. 물레동, 익선동, 서울에서 정말 제 나이 또래 친구들은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의 곳들인데 그런 곳들을 또 발굴하시고 또 어떤 곳을 전국적으로 발굴을 해내셨나요? 근데 하여튼 초기 단계 이제 제보에 의존하는데 그 사람들은 비판적으로 얘기하지만 리단길이라는 현상인데 그럼 제가 어느 지역을 가던 거기 지역 분들한테 여기 카페 거리가 어디냐, 여기에 가로수길이 어디냐, 여기에 리단길이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어떤 지역에든 자기네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되게 현장에 가면 그것도 안 되면 항상 제가 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여기 70년대 부자 동네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전국 어느 도시 가도 골목 상권 중심지는 70년대 단독주택 지역이에요. 거기가 도로가 좀 넓고 주택 상태가 좋잖아요. 거기로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개의 힌트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발굴했던 건 없고 새롭게 발굴한 건 아니고 막 시작하는 걸 제가 많이 이렇게 홍보는 많이 했죠. 그러시군요. 교수님 SNS나 블로그를 보면 이런 골목길 탐방 사진이 진짜 많아요. 저도 쉽게 말해서 염탐이라고 하죠. 염탐을 하러 들어갔다가 너무 좋은 정보가 많아서 제가 팔로우를 저도 모르게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정도로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그곳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매력적인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골목에 가면은 또 꼭 들리는 곳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0년대 거리 이런 것처럼 또 다르게 또 들리는 곳이나 꼭 찾아가는 곳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그 사실 우리가 어떤 지역 교육이라든가 어떤 지역 자료, 뭐 향토 역사가 이런 있는데 사실 그 지역을 이해하려면 서점에 들어가서 이제 많은 서점이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 동네 그 청년들의 삶에 대한 책이 있느냐고. 뭐 소설도 좋고 운이 좋으면 뭐 스필집도 있고 추천을 해줘요. 그러면 제가 그걸 읽고 동네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듯이 일단 독립서점이 전 출발지에 동네 여행에. 그럼 거기서 뭐 지도도 있고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시작을 해서 그리고 골목 여행은요. 또 너무 많이 준비해도 또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무조건 걸어야 돼요. 제가 보통 2박 3일 한 3일째 되면 이 동네 단어가 떠오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동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좀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동네 뭐 이렇게 좀 건방지지만 본질이 뭐나 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속초 여러분들 뭐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그게 뭐 속초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에 실향민 문화입니다. 실향민 문화. 음식 문화나 어떤 생활 문화가 그러니까 속초의 키워드는 그냥 실향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물론 실향민 문화가 속초를 다 설명 못 하더라도 거기 중요한 정체성이듯이 제가 이제 광산구를 좀 걸어야 돼요. 그럼 광산구가 딱 한 단어가 떠오르면 그럼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작업합니다. 예. 저하고 같이 한번 걸어야겠습니다. 저 골목 상권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걷는 것도 또 관심이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광산 구민들은 올해 걷기 광산 프로젝트라는 걸 해서 광산 구민들 지금 한 3만 명 정도가 그 걷기 앱이 있거든요. 여기에 다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그리고 하루 평균 6,700보씩 걷는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1년간 걷는 그 걸음 숫자를 전부 돌려봤더니 지구를 한 500바퀴 걸 정도로 많이 걸었다는데요. 언제 교수님하고 같이 광산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개 소개했던 그런 지역 같이 걸으면서 전문가적 안목에서 보면 분명히 보이거든요. 한번 교수님 꼭 2박 3일로 모셔보고 싶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혹시 광주를 그래도 자주 내왕하시니까 송정역에 내리셔서 되게 193 시장에 워낙 많이 보셨겠고 사실은 구청장으로서 가장 고민은 송정 역세권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혹시 주변을 좀 걸어보시면서 가능성 있다고 싶은 것 없었나요? 사실은 뭐 모든 동네가 가능성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건 이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그 장소가 많은데 그건 이제 어떻게 브랜딩을 하느냐, 마케팅하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도 한번 이런 그 브랜드 동네 한번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하면 충분히 저는 연결될 수 있다. 모든 동네가 아무래도 생활권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약에 이제 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광산구 생활권 지도가 있는지. 그러면 보면 생활권을 나눠나누거든요. 그리고 그 생활권 중심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뭐 반드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자원이 충분히 있다고 연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여기 뭐 송정역 지역도 뭐 송정역 시장도 그렇지만 그 건너편에 원도심도 상당히 지금도 저는 굉장히 활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뭐 제 기준에서 그럼 거기서 뭘 더 해야 되는지는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뭐 좀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골목이 이제 우리가 동네라는 게 우리가 중요해진 건 최근 현상이잖아요. 최근 현상. 그러니까 문화 자원이 확연하게 많은 데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갔지만 다른 동네가 뭐 따라가지 않을 이유는 없는 거죠. 단지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옛날처럼 상업시설만 갖고도 안 되고 신도시만 갖고도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직주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플레이라고 그래요. 워클립 플레이라고 그래요. WLP라고 하는데 그게 모든 도시의 구호예요. WLP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죠. 같은 동네에서 살고 일하고 즐길 수 있는 동네를 만들어내는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환경을 좀 더 개선해주면 되고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가 어느 동네에 가든더라도 많이 걸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초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꼭 초대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아까 말씀 중에 민간과 협업하거나 민간의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의 공간들을 만든다면 반드시 그 구도심이나 주민들이 같이 있는데
가까운 데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에 참 공감을 많이 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소상공인들은 항상 우리 동네는 주차시설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우리를 안 찾아온다는 그 자신감이 상실돼 있는 지금 사실 그런 것도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당신들이 정말 잘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라는 격려의 말씀이나 또 혹은 생각하시는 말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렵고 저도 사실 이렇게 자신 있게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지금 이렇게 주변을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외식을 잘 안 하잖아요. 조심은 하지만 하면 제대로 된 데 가겠다는 그런 게 생각이 강해서 잘 되는 데는 전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줄 서는 데가 많아요. 현실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왜 어떤 집은 저렇게 계속 코로나 영향 안 받고 오히려 뭐 매출이 늘고 왜 어느 집은 안 될까? 거기서 우리가 그 해결책을 찾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권도 골목 상권, 제가 말하는 골목 상권은 계속 확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상권 어려운데 제가 아까 강연에서 그게 뭐 직주락도 하나 요인이라 됐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컨텐츠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컨텐츠. 그렇죠. 컨텐츠가 있는 동네 없는 동네 그 차이. 그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또 이견이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문화를 만들기 때문에 예술가 같은 사람들, 소양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전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죠? 우리도 옛날 방식은 고집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전통시장 문제가 그래서 뭐는데 자꾸 그 컨텐츠는 안 바꾸고. 거기 뭐 주차장이나 기반 시설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그 유동 인구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변하고, 그죠? 자기 컨텐츠는 그대로인데 주차장 만들어놔, 뭐 축제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회 인식은 저는 소상공인 분들 굉장히 막 응원하지만 전반적인 사회 인식은 뭐냐면 저기는 도와줘도 어려울 것 같다는. 왜냐하면 전통시장 사업이 지난 20년 동안 보통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시장에서. 이걸 한 번은 치고 나가야 됩니다.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피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자꾸 우리 사회에서는 소상공인은 줄어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줄어들 때 줄어들더라도 남아있는 분들은 크리에이터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의 그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잘하는 그런 그 기업들을 우리가 보고 거기서 뭐 배워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골목 상권 살리는 데 필요한 원동력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성세대들보다는 젊은 층의 청년들이나 지역 활동가 중심으로 조금 많이 창업도 이루어지고 하잖아요. 문화를 가져오는 게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많은 아이디어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기존의 소상공인은 물론 스타트업이나 아티스트들의 작업 공간으로 좀 골목이 붐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골목을 선택하는 것 같으세요? 이게 어떤 그 건축 환경과 어떤 입지의 관계인데요. 이게 우리가 학문적으로 크게 고민 안 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창의적인 사람들은 대형 건물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대형 건물에 모든 게 규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공간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에 입점하게 되면 내가 뭘 해도 다 똑같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싫은 거예요, 나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골목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이렇게 그 내부 그 인테리어로 해갖고 내 개성을 확연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목이 좀 포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창의적인 사람들 골목을 좋아하는 이유가 일단 임대료가 상대로 싼 것도 싸진 거지만 이 골목길에서 자기가 원할 수 있는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모여 있으면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가 이제 브랜드가 돼버리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브랜드 파워 갖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골목길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제 그런 골목길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청년들이 그와 별도로 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골목길에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 상상을 해보면 우선 돈도 없겠고, 또 경험보다는 자기 어떤 관심과 장점, 이것만 있는 좀 혈기왕성한 친구들일 텐데, 들어가서 실패 확률을 좀 줄이고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어떤 준비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백종원 대표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어떤 장사의 기법 이 다 다른 그 기술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무조건 콘텐츠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나만이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있다고 그걸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만드는 콘텐츠가 없으면은 시작부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한 그런 외식업에서 잘하는 사람들의 그 컨텐츠가 뭐냐 했을 때 그러면 당연히 음식이겠죠. 그것도 뭐 나름대로 나름대로 비법이 있겠죠. 우리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 온갖 비밀 그런 거 갖고 충분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거보다는 요새는 자꾸 체험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체험을 제공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음식이 맛있었고 아마도 이 공간이나 분위기가 안 따라와 주면 그것도 장사 잘 돼요. 그죠? 나는 우리 동네 중심지가 되겠다. 거기다 난 사람 모여서 이 사람들이 플랫폼이 돼서 이 사람들의 협업을 내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막 꿈이 커지기 시작하면 음식 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 거고 공간을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많은 또 그 커뮤니티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창업해서 충분히 상업적으로 성공하시는 거 좋지만 나는 우리 동네를 바꿔보겠다 한번. 그랬을 때는 다른 역량이 필요하고 시작은 그런 거죠. 어쨌든 시작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야 된다고 되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음식 기술이 될 수가 있지만 되게 디자인이나 이쪽에 좀 많이 그걸 많이 강조하는 거죠. 음식도 팔지만 굿즈를 만들면 내가 디자인 감각이 있어야지 이렇게 이런 거 다 여러 가지 디자인 상품을 만드니까 1차적으로 디자인 기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조언을 토대로 어떤 기술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이제 만드는 것까지는 그럼 성공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좀 지자체의 지원도 있어야 사실 이 콘텐츠들이 좀 실현이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광산구에서도 청년 창업자들 지원하는 정책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남들 한 만큼은 합니다. 되게 청년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든 청년 창업자 기본 지원 사업들이든 이런 것들 하는데 근데 솔직히 성에는 안 찹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중기부죠. 중기부에서 청년 창업자 지원 사업에서 몇몇 사업 꼭지들을 정하고 이걸 이제 지방정부에 내려서 그 돈 받아다가 집행하는 이런 성격 정도밖에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A부터 Z까지 거의 딱 형식과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한번 지원하고 지원은 뒤에 어떤 부족한 점, 오버한 것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지방정부가 대응하기는 굉장히 너무 까다로운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지원해주고 말아버립니다. 이런 사업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 교훈을 갖습니다. 여태까지 지원 사업 다 했지만 또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반성을 좀 하고요. 다만 우리가 하나 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하면서 청년 창업 공간을 우리 송정역 앞에 한 10개 정도 점포를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금방 교수님 말씀처럼 굿즈 판매하는 친구, 디자인하는 친구, 식당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 한번 응모를 받아서 정말로 이 친구라면 성공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친구들을 선발해서 집어넣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공급자 중심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청년들이 제안하고 우리가 그것을 심사하고 맞다 싶으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청년 창업 지원 정책이 지난 3년 반 동안 청년 사업하면서 들었던 생각이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겠다는 또 다짐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지금 하상용 센터장님도 이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도 창업자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물론 이제 저희도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사업들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이제 창업하면 소위 말하는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은 게 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창업하는 사람들을 구분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식당을 해서 혹은 커피숍을 해서 스타벅스처럼 성공할 수 있는 기업도 충분히 있을 건데, 아예 이제 그런 그 업종의 창업자들을 별도의 리그로 이걸 하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밀어내는 듯한 이런 형식인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만 사실 광주 같은 데가 18만 8천 명의 소상공인들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고, 사실은 그분들의 역할로 이 지역사회가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인색하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어서요. 이제 뭐 저희가 어떤 권한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 정말 그런 그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한 다른 트랙,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 또 혹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분들을 발전시킬 방안에 대한 또 다른 트랙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방안들이 상당히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창조 경제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제안들을 뭐 중기부나 광주시청에도 많이 하고 있고, 그걸 이제 달성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경력 단절 여성들을 따로 뽑아서 그분들에게 온라인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런 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그 창업자들이 여성분들께서 자기가 40년, 45년 동안 이런 순간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혼자는 용기가 없어서 집안에 같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나한테 와줬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가 약간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창업이나 상권이 꼭 청년들만을 위한 거리여야 되냐라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광산구에도 지금 여러 상권들이 이렇게 있고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구는 정말 40대, 50대, 60대를 위한 이런 공간들이나 컨텐츠가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도 그건 충분하게 골목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일 거다. 그래서 특히 요즘은 이제 40대 이상 소위 액티브 시니어라고 해서 굉장히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런 시장을 우리 청년들이 그분들의 건강을 위한 또 여가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특별한 시장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길어졌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양한 상권들이나 시장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우리 지원 사업은 너무 한정적인 게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경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 준비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양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하고도 약간 이제 그 부합되는 합니다. 그 다양한 로컬 부분의 창업 형태들이 있을 건데, 혹시 또 우리 광산구나 우리 광주 지역에 맞는 혹은 조금 더 특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아이템들이나 장르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뭐 우리 세대 간 협력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텐데, 저도 우리 아들이랑 창업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업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교육했다고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그런 문제의식이고,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너무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세컨 센스도 주고 그냥 한번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창업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보는 그런 좀 시각은 어떤 집단 창업이랄까? 이런 개념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뭐 창업하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그냥 그 동네에 여러 가게 창업하는 것처럼, 지금 요새는 동네 브랜드, 로컬 브랜드들끼리 사업을 콜라보를 해야 돼, 협업을 하는 상황인데, 또 정부도 보면 이 동네 전체를 연결하는 업종이 뭔가 이런 거 고민하는 것 같아요. 생태계를 만들려면 이 동네에 그러면 뭘 집어넣으면 여러 그쪽 그 상인들이 뭉칠 수 있는지 사업적으로. 그럼 이게 하나 합쳐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생태계 차원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 자꾸 그 청년이나 신규 창업자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존 사업자들이 다 참여를 하는데 새로운 브랜드를 같이 만드는 거죠. 근데 정부가 얘기하는 협동조합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다양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동네 참여를
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또 그런 주거 공간과 소상공인 그리고 새로 입주한 창업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골목에 대한 어떤 연합 그리고 공동체 형성에 대해서 주제가 이어진 것 같은데요. 이런 상권이 활성화가 되려면 서로 힘을 모아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골목 상권 성공에 있어서 공동체 형성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전부터 우리가 옛날에는 시내 그리고 변두리 그리고 이제 변두리에 있는 주거 지역은 그러니까 근린 상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민만 서비스하는 그런 상권인데 어떤 동네형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동네끼리 경쟁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중요해지니까 첫 번째 위기가 뭐였냐면 젠트리피케이션 위기가 와서 이거 임대료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갖고 많은 지방 정부가 어떤 그 상생 그 조례를 통과시켜서 건물주 참여를 유도한 거죠. 그래서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면 우리가 건물주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줬어요.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데 협력하게 유도하는 거죠. 근데 기존 상인들만 모아놓으면 대개 보면 그렇게 안 가고 자기네 컨텐츠는 그냥 두고 자꾸 그 기반 시설만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가 목표를 다시 설정하자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를 위한 공동체를 만들자는 거죠. 컨텐츠 혁신을 위한 공동체. 이거는 근데 이미 다 알아요, 상인들이. 이제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위험화되는 걸 모르면 그래서 지금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권이.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광산구의 골목 상권의 공동체 형성 그리고 소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청장님, 구청이나 상인회에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전통 시장에 비해서 그 골목 상권 어떤 경제 생태계 지원이 미약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전통 시장은 조직화가 돼 있습니다. 어디 시장 상가 번영에 어디 상인에 이렇게 돼 있는데 골목 상권은 흩어진 모래알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나 행정에서나 국회의원이나 누구도 조직화되지 않는 다수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청장 취임하면서 골목 상권 상인회를 접촉하면서 상인회를 만드십시오. 그래야 정책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깁니다. 그래야 골목 상권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으로 했는데 지금까지 20개가 넘는 상인회가 조직화가 됐습니다. 그건 굉장히 큰 성과고요. 그리고 그렇게 상인회가 조직돼서 그냥 또 상인회만 조직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의 생기를 다시 불어넣자 하는 의미에서 CPR이라는 사업을 전개했는데 2019년에는 4개 상가에 1,000만 원씩, 2020년에는 16개 상가에 또 1,000만 원씩, 1억 6천이죠. 그리고 올해는 10개 상가에 지금 1,000만 원씩 1억을 지원했습니다. 꽤 많은 돈을 지원해 줬는데 그 돈을 당신들 마음대로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상가 지도를 그린 데가 있고 지주간판을 그린 데가 있고 또 마스코트를 만드는 상가가 있고 아니면은 공동의 어떤 마케팅의 날을 한번 만들자 하는 그런 식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굉장히 1,000만 원이라는 작은 돈을 가지고서 재밌게 썼던 경험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전개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런 상가에 별로 각종 챌린지를 합니다. 아까 잠깐 걷기 챌린지 있다고 했잖아요. 가령 월곡 이동 상가 번영회에서는 월곡동에서 하루에 뭐 10,000보 이상 그리고 2주간 15만 보 이상을 걷는 사람은 선착순도 통닭을 준다할지 뭐 이제 피자를 쏜다할지 이런 챌린지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상인회가 조직되고 상인회 나름의 자구책을 모색하고 그러면서 또 이벤트를 전개하고 이런 상가에 이제 우리는 또 유랑단이라고 문화 유랑단이라는 걸 투입을 합니다. 그런 식의 관과 민이 잘 협력하면 뭔가 상가에도 생기가 돌아나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들을 좀 전개했습니다. 네, 커뮤니티를 이뤘는데 경제 선순환까지 이어지는 아주 좋은 예시 같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모이면서 또 갈등에 대한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사실은 1913 숭정시장도 이제 출발할 때는 굉장히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잘 해결해서 출발했고
그러다가 또 중간중간에 말을 들어보면 또 어려움이 있었고 막 그런 위기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던데요. 이제 교수님 혹시 이렇게 전국의 상황들을 보시니까 그러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을 잘 이렇게 해결한 사례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그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런 그 컨텐츠를 개발하는데 성공적으로 잘 해왔던 어떤 그런 동네, 우리 광산 말고요. 광산 지금 방금 들으셨으니까 다른 지역 이렇게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건물주 참여 유도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그게 전국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자리 잡았냐면 건물주와 그 상인의 관계가 좀 약간 삐끗거리는 뭐 서로 이제 안 보는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은 운영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한 동네가 있느냐 했을 때는 그 애매모호한 그래서 애매모호한 상황인데. 그래서 뭐 상생결에 통과시켜서 뭐 임대료를 많이 안정화시켰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리가 2012년에 이게 본격적으로 문제가 돼서 2016년에 피크를 치면서 경기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불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뭐 더 이상 뭐 막 갑자기 이렇게 2배, 3배로 뛰는 데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는 그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노력도 그만큼 좀 옛날만큼 이렇게 절실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지역 상권법이 통과돼서 정부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발생하는 지역에는 그 어떻게 거의 법적으로 그 참여를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지금 많이 보완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대로 이제 보통 장사하는 게 이제 보편화됐는데 과연 미래에도 그게 통하는 모델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성공 사례 하면 뭐 성동구에서 뭐 성공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정도의 제가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마다 골목 상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또 동네와 동네가 경쟁하는 경쟁 환경에도 놓이기가 쉽습니다. 정부도 우리 시민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모 교수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광주도 이제 광주도 아닌 거죠. 광주에서 이제 뭐 내가 고향이 광주고 내가 광주에 살았다고 얘기하지. 내가 뭐 광산구가 내 고향이다. 또 광산구의 뭐 월곡동이 내가 자란 곳이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동네 단위 그러니까 이게 광역시잖아요. 그 광역시 안에 자치구도 보통 우리 언어에서 우리가 소속감을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중앙 산업을 키우고 중앙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그 지역은 그냥 스킵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교육시키자면 나, 가족, 그다음에 그냥 국가로 점프해 버려요. 그리고 세계, 사회과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역 교육을 안 시켜요. 그래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학교만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 귀에는 뭐 사람은 뭐 서울로 보내고 말은 뭐 제주로 보낸다 해갖고 뭐 내가 이 지역에서 기회를 찾아야 된다는 그 생각조차도 못하게 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가 변했냐면 삶의 질에 대해서 고민하겠지만 삶의 질.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그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사는 동네에 모든 게 갖춰져야지 자기가 뭐 저녁 있는 삶부터 시작해서 월라벨이 가능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천천히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연구 시작한 게 한 7년 됐는데요. 6년? 그때 비하면 지금은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로컬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이렇게 부처장님 모시고 이렇게 세미나조차 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6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뭐 동네 갖고 뭐 세미나를 한다, 토론을 한다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네를 잊고 살았는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부족한 거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좋아진 거니까 저는 그 좋아진 면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다면 이러한 경쟁 환경에서 또 금융권이나 정부의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 이제 상인이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원이 중요한 거죠. 특히 나한테 오는 지원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구청장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상권 단위로 상인회를 통해서 내가 참여해서 우리 동네를 좋게 만드는 걸 재미있어 이렇게 재미를 들려놔야 되는 거죠. 예. 그죠?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빨리 바뀌면 될 거라 생각하고 지금 광산구가 하듯이 이렇게 공동체 문화를 유도하는 아주 저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이렇게 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하고 싶으면 한번 해보세요. 일시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마인드셋이라고 그래요. 사고 방식이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폭발적으로 저는 알아서 시너지를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자꾸 지금 정치권에서 100조를 지원하겠다. 나 이게 난 핵심이라고 생각 안 해요. 돈은 줘서 뭐래요? 돈 갖고 뭐 할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돈 주면 내가 뭘 하겠다 해도 거기에 대한 어떤 합의가 있고 그게 공익적으로 좋은 사업이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거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자꾸 지원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산구가 하듯이 작은 그런 마중물 같은 지원을 통해서 공동체 문화를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강연회부터 좌담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골목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주제로 우리 골목 상권이 도시경제의 미래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정말 많이 힘드셨겠지만 다행인 것은 사람들이 골목으로 돌아오고 그 안의 가치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 신호가 아닐까 하는데요. 골목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과 이제 막 꿈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예비 창업자분들을 위해서 아쉽지만 끝으로 한마디씩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저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브랜드가 되고 소상공인이 신성장력 동력이 되는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기회가 소상공인에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말씀처럼 모든 것이 모바일화되고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걸 찾기 마련이고 귀한 것, 그동안에 처음 봤던 것들을 찾기 마련인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안 알려졌던 것들이 새로 각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할 수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훨씬 더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더 다듬어보고 또 발전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한번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받은 학생 기분입니다. 민선 7기 광산구에서 골목상권 상인 여러분들과 같이 지역 경제를 한번 일으켜보자고 노력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우리 자랑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교수님 말씀과 우리가 해왔던 일을 매치해서 본다면 우리가 비교적 잘 가고 있다. 그리고 옳은 길을 택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듭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강화된 형태 그리고 좀 더 좀 깊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우리 골목 상권을 살려내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광산경제아카데미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소식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함께라면 이 시기도 잘 이겨낼 수 있겠죠. 광산구도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MC를 맡은 신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